무엇도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세제, 화장품, 냉장고 속 안 먹는 음식, 사용할 거라 먹을 거라 필요 없는 고집을 부려가며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서랍과 냉장고, 옷장 속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안 해도 되는 생각과 그런 걱정들,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도 합니다. 주변에 가득 찬 물건들, 그리고 가득 찬 생각들,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오늘은 채우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에게 비움의 용기를 일깨우는 고전 도덕경을 기반으로 엮은 책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입니다. 출판사 한빛비즈 지은이 박영규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 속에서 비움의 가치와 지혜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간단하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돌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달아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자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자신의 행복을 남의 기준에 맞추면 단 한시도 행복해질 수 없다. 대소다소, 부족한 것에 나를 견주지 않는다. 안나 카레니나는 남들이 볼 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여자였다. 잘나가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대저택, 수많은 하인들. 그녀에게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만난 브론스키라는 군인에게 눈을 돌리고 그를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행복은 한순간에 깨졌다. 브론스키와의 열애는 무척 달콤했지만 안나 카레니나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았다. 반면에 키티와 레비는 달랐다. 그들도 서로 의견 충돌을 빚고 토닥토닥 싸우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넘보지는 않았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키티는 브론스키처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충직한 레빈을 사랑했으며 레빈도 키티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아내로서 사랑했다. 큰 것은 작게 여기고 많은 것은 적게 여긴다. 도덕경 63장. 많이 가졌으면서도 자신에게 없는 것 하나를 크게 여긴 안나 카레니나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긴 키티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받아들여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에 달려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큰 것을 작게 여기고 많은 것을 적게 여기면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지족불육, 족함을 알면 늘 행복할 수 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비싼 값을 내주고 산 운동기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다. 수십만 원씩 주고 산 실내 자전거와 스탠드식 다리미가 지금의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물건을 갖고 산다. 하지만 그것들의 사용 가치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초석을 놓은 애덤 스미스조차 이렇게 말했다. 어떤 물건들은 때로 약간 소용이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는 언제나 없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들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들을 갖고 다니는 피곤한 수고로움에 비하면 그 효용은 미미할 뿐이다. 만족한다면 모든 것을 도둑맞아도 스스로를 부자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돈의 노예일 뿐이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킨다. 재산에 대한 욕심도 이와 같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 돈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도덕경 44장. 분수에 맞춰서 살기로 결심하면 저절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돈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마음만은 늘 풍족하다. 여기저기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들꽃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내 한 몸이야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소박한 풍요는 갖고 싶은 충동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때를 아는 것이다. 조약돌이 예뻐 보인다고 그걸 모두 내 손에 넣을 수는 없다. 손에 쥘 수 있는 정도만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조약돌은 한 트럭 넘게 있을 때보다 몇 개만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뭐든지 완벽해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흡족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한다. 99점을 맞으면 충분한데 1점을 더 보태 꼭 100점을 채워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워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토시 하나 틀린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하고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떨치지 못해 마음은 늘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작은 일거리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옆에서 볼 때는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 당사자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포드와 클라이슬러에서 최고 경영자로 활약한 이 아이어 코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나는 행동으로 옮겼고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자들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 각자가 할 수 있는 경험에서 한계가 있는 법이다.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다. 리의 말처럼 완벽주의자들은 사람을 속 터지게 만드는 데 선수들이다. 대성약결, 한갓 흠없는 사람 없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 더 아름다운 법이다. 김밥도 매끈하게 잘 빠진 가운데 토막보다 단무지나 시금치가 삐져나온 양쪽 꽁다리가 더 맛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신의 눈으로 보면 모자라는 구석이 있게 마련이다.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지나치게 꽉 조이기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느슨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이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약간 흠이 있는 듯하다. 크게 가득 찬 것은 조금 빈 듯하다. 크게 곧은 것은 조금 굽은 듯하다. 크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눌한 듯하다. 도덕경 45장. 단연간 그 분야의 종사에서 달인이 된 사람들도 실수를 한다. 숙련된 노동자가 쌓은 보도블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어긋난 데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는 매우 가지런하다. 블록 1000개를 깔았는데 한두 개쯤 조금 삐뚤어졌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타짜로 활약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 자료는 타율이다. 타율이 3할 정도면 아주 우수한 타자로 꼽힌다. 3할 타자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는 선수이다. 10번 가운데 7번은 범타로 물러난다는 뜻이다.
성공보다 실패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생떼쥐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정복 위기. 바른 것도 삐뚤어져 보인다. 나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한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보도블록 작업을 한 노동자가 자신이 깐 블록을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하면 아무리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결과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렇다고 애써 작업한 걸 모두 무로 돌릴 수는 없다. 자신의 작업을 신뢰하는 방법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작업 구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것이다. 길 끝에 서서 반대편 끝까지 한눈에 바라보면 혹시 일당을 날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그라들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다시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다시 요망한 것이 된다. 도덕경 58장. 노자의 말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이 마음을 압도하면 똑바로 놓인 것도 삐뚤어져 보이고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뭐든지 완벽해야만 만족한다면 세상은 온통 불만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한 뒤에 그래, 이걸로 충분해 라며 스스로를 응원하는 것이다. 약팽소선. 조바심 내면 이를 그르친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조바심을 내서 자주 뒤집으면 그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결국에는 먹을 게 남아나지 않는다. 불을 약하게 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노릇노릇 익었다 싶을 때 한번 뒤집어 주어야 생선의 살점이 온전하게 붙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바심이 앞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도덕경 60장.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왕좌왕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사소한 일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이미 즐겁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룹 빅뱅의 멤버인 대성도 긍정 마인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대성은 다른 연예인 지망생에 비해 외모도 특출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가수의 꿈을 꾸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대성이 당당히 빅뱅의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의 힘이었다. 그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에 부쳐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했고 결국 크게 성공했다. 사람의 판단은 현상 자체보다는 현상을 보는 시각에 더 많이 좌우된다. 같은 코끼리를 그려도 앞에서 코끼리를 본 사람과 뒤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이 그리는 코끼리의 모습이 제각각이듯이 세상 모든 것이 제 눈의 안경이다. 내가 그리는 코끼리가 다른 사람이 그리는 코끼리와 다르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내게는 내가 본 코끼리가 중요하다. 굵은 다리만 있고 긴 코가 없어도 그것은 엄연히 코끼리이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괜한 초조함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어차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고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며 특별함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고독과 우호 협정을 맺어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코린토스를 지나가다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누추한 차림으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쥔 알렉산드로스는 디오게네스에게 자신이 해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있소,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해를 가리고 있잖소. 알렉산드로스 병사들은 경악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만일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을 호령하는 천하의 영웅이었지만 고독했다. 넓은 땅과 사람들을 지배할 힘이 있어도 고독했다. 디오게네스도 고독했다. 그는 아무런 재산도 없이 누더기를 걸친 채 홀로 햇볕을 쬐는 고독한 철학자였다. 두 사람 다 고독했지만 그들의 고독은 성질이 달랐다. 아마 알렉산드로스의 고독은 물질적 풍요와 절대 권력의 이면에 도사른 심리적 중압감에서 비롯되었다.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홀로 결정을 내리고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을 터였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권력을 잃을까 남몰래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디오게네스의 고독은 무소유의 삶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충만함, 영혼의 아우라 같은 것이었다. 고과 불곡, 태양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한 결정, 획기적인 발견과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는 고독은 디오게네스가 누린 것과 같은 자발적 고독이다. 마르케스가 100년의 고독에서 통찰했듯 이런 고독은 인류 문명의 모태이다. 고독하게 사색하던 침팬지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고 예수와 석가모니는 광야와 보리수 밑에서 절대 고독을 체험한 후 불멸의 진리를 발견했다. 달콤하고 우아한 향을 내뿜는 장미 향수는 신선한 꽃잎을 증류하여 얻어낸 기름으로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장미유의 70%가 발칸 산맥의 장미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는 새벽 2시에 채취한 장미가 최상급 원료로 된다는 말이 있다. 절대 고독을 견딘 장미에게서 절대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산악계의 전설로 불리는 라인홀드 메스너는 산행 과정에서 자신이 체득한 디오게네스의 고독을 흰 고독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혼자 등반하면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무정부주의자가 됩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속박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고독을 감당하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산에 혼자 오르면 고독이 엄습해 질식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밀어닥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통해 죽음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고독이 더 이상 파멸을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과 고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얻어요. 놀라운 느낌이죠. 두려움이 아닌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흰 고독입니다. 월든 호수가에 사는 소로에게 사람들은 외롭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이에 소로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 도심에서 떨어져 산다고 해도 그리 멀지 않다. 사람을 동료들에게 분리해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공간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이다. 현대인은 발을 아무리 부지런히 놀려도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한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쟁기를 모으는 농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태양은 늘 혼자 있다. 그렇다고 태양에게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쟁기를 모으는 농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가 밭을 가는 일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돈을 베개 삼아 쌓아놓고 잠을 잔다 해도 마음속에 절대적 공허함을 지울 수는 없다. 천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는 혼자 되는 고, 모자라는 과, 선하지 못한 불곡인데 왕은 이것들로 스스로의 이름을 삼는다. 도덕경 42장. 메스너의 말처럼 어차피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이다. 친구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궁극에는 결국 나 혼자이다.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 고독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고독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 손에 어떤 쟁기를 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말년을 맞으면 고독과 친해질 수 없다. 그림을 배워 캔버스에 내 고독한 시간을 채우는 것도 좋고 드럼이나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위복명. 고독한 사막에서 참된 나를 만난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고독과 우호 협정을 맺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고독이란 사랑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선물을 주고받듯이 자신의 삶과 연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독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시구처럼 내 삶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 더 고독해져야 한다. 중요한 삶의 계시는 적막한 산중에서 달빛을 등불 삼아 혼자 책을 읽는 중에 혹은 배낭 하나를 메고 후련히 떠난 사막 여행 중에 문득 별을 타고 다가온다. 시인 김태영은 고비 사막을 여행하다가 세상이 너무 고독하고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밤을 꼬박 새우며 별, 구름, 낙타, 지평선, 무지개를 그의 가슴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아마 그때 어린 왕자가 별을 타고 시인에게 내려와 벗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받드니 그 가운데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참된 나를 만난다. 도덕경 16장.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희미해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파묻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소리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일상에서 탈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고비 사막이든 에베레스트 산이든 동해 바다이든 별로 중요하진 않다. 달빛이 춤추며 흘러드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탈주는 가능하다. 별을 보면서 하늘과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독이다. 하늘은 곧 나의 마음이다. 따라서 이때의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을 쓸쓸하고 황망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다. 요명중정. 짙은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튼다. 가을날 등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벼들은 여름 내 뜨거운 햇볕을 쬐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다. 그래서 쌀 미자는 농사꾼이 88번 흘린 땀의 고독을 나타낸다. 흑연도 섭씨 2000도라는 결대 고독의 열을 견뎌야 비로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고독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보석으로 탄생하지 못한다. 진주는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조개 껍데기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만들어진다. 껍데기 안쪽으로 파고든 이물질을 껍데기 세포가 수년 동안 감싸고 또 감싸 안아 만들어진 것이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이다. 조개가 밖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단단히 감싸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진주를 맺지 못한다. 소나무도 오랜 세월 고독을 견디면서 자라야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재질이 단단해진다. 베토벤이나 링컨, 헬렌 켈러와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모두가 그런 고독한 순간의 고비를 넘겼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예술작품과 숭고한 가치들은 고독의 고비를 넘긴 후 그들이 쟁취한 보석이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 계획을 포기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전보다 더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음으로써 승리를 거머쥔다. 우리의 삶은 즐거울 때보다 힘든 날이 더 많다. 삶은 늘 즐거워야 하고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힘들어도 내 인생이고 즐거워도 내 인생이다. 힘든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넘겨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고비이다. 그 고비를 넘으면서 우리는 절대 고독을 체험한다. 태고의 고요함과 짙은 어둠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 도덕경 21장.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미국 노예제도 폐지에 불길을 당긴 해리엇 비처 스토도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먼 길도 반드시 끝이 있고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결국 동이 트게 되어 있다. 힘겨운 상황에 처해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결국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열쇠 40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쇠 꾸러미로 문을 열 때 39개까지 열어봐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는 것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열쇠 하나가 남았을 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구나 하고 꾸러미를 던져버린다.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을 가까이까지 내려와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24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밤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죠. 새벽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오래 엎드려 있던 새가 멀리 날듯이 내면의 침참에서 오랜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먼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다. 혹열혹취.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지 않겠다. 눈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영화 반지의 제왕. 살다 보면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실컷 울어야 한다. 눈물을 가슴에 쌓아두면 내 마음에 홍수가 일어난다.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마음껏 울어서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낫다. 중요한 것은 울고 난 후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 울고 나서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으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다. 눈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말한 것처럼 눈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눈물에도 좋은 눈물이 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고독할 때 흘리는 눈물도 좋은 눈물이다. 너무도 고독해서 고비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펑펑 운 시인의 눈물처럼 고독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내 삶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내 삶을 푸르게 적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시인이 그 눈물을 흘린 후 50편에 이르는 시를 썼듯이 말이다.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다. 도덕경 제29장.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보듯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무진이 있다. 노래와 눈물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는다. 퀀터 그라스는 양철북에서 양파주점이라는 특별한 술집을 소재로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실감나게 묘사한다. 손님들은 울고 또 울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울었다. 그러다가 마음껏 울었다. 염치도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흘러내려 모든 것을 떠내려가게 했다. 손님들은 양파를 즐기고 난 후 이웃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치 외투를 뒤집는 것처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였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고독한 법이다. 남이 볼 때 작아 보여도 내 마음속의 상처는 내게 큰 아픔이기 때문이다. 양파를 까면서 실컷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이며 위로를 받는다 해도 결국 돌아서면 또 혼자 남는 것이 사람이다. 어차피 고독과 아픔과 상처와 싸워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하느님은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밀턴은 외로움이란 신이 좋지 않는 것으로 명명한 최초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와가 있다고 아담이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낙원에서 추방된 후 그는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낀다. 뼛속 깊이 외로움이 사무친다는 말처럼 인간은 고독을 실존적 숙명으로 타고난 존재이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못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만의 무진을 가지는 것도 좋고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고독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노인이다. 노인은 84일 동안 별빛을 입을 삼아 바다를 떠돌면서 고독을 견뎠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거대한 성새치 한 마리가 그의 낚싯줄에 걸린다. 이틀 밤낮 밀고 당기는 싸움 끝에 사흘째 마침내 노인은 물고기를 굴복시킨다. 그러나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 상어떼가 청새치를 먹으러 달려들고 노인은 청새치를 지키려고 다시 하룻밤 동안 사투를 벌인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청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해밍웨이는 노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고독을 견디는 최고의 기술은 내 의지대로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쟁기를 모는 농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가 패배와 좌절을 모르는 것도 주어진 내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영웅은 고독하다. 고독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웅크린 자세를 털고 일어나 어느 순간 비상의 모두를 뛰어넘는 초인이 된다. 그것이 고독의 힘이다. 고독을 벗삼아 주변에서 볼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엎드린 자세에서 묵묵히 내공을 기르다 보면 언젠가는 힘차게 비상할 날이 온다.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가 한순간 날개 달린 나비가 되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듯 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랍 한 칸을 비워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